안녕하세요. 엉클바 팩토리의 밤리입니다. 오늘 미국 패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 경제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도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순간 미국은 진짜 세계의 왕이 됐습니다. 유럽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미국으로 돈과 금, 생산 능력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어요. 겉보기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곧장 올라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미국으로 쏟아졌는데도 미국은 곧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붕괴 중 하나를 맞게 됩니다. 바로 대공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나라가 자동으로 안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금이 몰리는 것과 그 돈을 건강하게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분명히 더 부유해졌지만 그 부를 다루는 방식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안에서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1920년대라는 화려한 시대를 맞습니다. 공장은 돌아갔고 자동차와 전기 제품이 보급됐고 도시 소비 문화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은 오르고 기업들은 커지고 가게는 소비를 늘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을수록 더 과감하게 돈을 빌리고 더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특히 그런 낙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자 사람들은 단순히 남는 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주식을 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 거예요. 자기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살 수 있었고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는 모두가 자신이 똑똑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은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꺾일 때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산 자산은 하락이 시작되는 순간 강제로 팔려나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공황의 원인을 단순히 주식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라고만 보면 절반만 본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경제 전체에 이미 불균형이 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생산은 빠르게 늘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성과를 고르게 누린 것은 아니었어요. 기업은 더 많이 만들었지만 그것을 꾸준히 사줄 소비 기반은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는 위로 쏠렸고 많은 가게는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외상과 할부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에 기대어 버티는 번영의 성격도 강했습니다. 농업도 큰 문제였습니다. 전쟁 중에는 유럽의 생산이 흔들리면서 미국 농산물 수요가 컸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 수요가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농가들은 이미 생산을 크게 늘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은 줄고 빚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주식시장과 소비 열풍이 번영처럼 보였지만 농촌에서는 이미 균열이 먼저 시작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공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 곳곳에서 먼저 약한 고리들이 흔들리던 끝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1929년 시장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주가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은 곧바로 강제 매도로 이어졌고 강제 매도는 다시 하락을 키웠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번졌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공황은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기억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가 폭락은 시작이었고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얼어붙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이 안전한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은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행은 원래 맡긴 돈 전부를 금고에 쌓아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금의 상당 부분은 대출이나 투자로 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면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은행의 불안은 다른 은행으로 빠르게 번졌고 은행이 쓰러질수록 기업과 가게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경제는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피가 돌지 않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 대목에서 대공황의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돈이 돌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매출이 떨어지니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은행은 위험이 커졌으니 대출을 줄이고 가게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니 다시 소비를 줄입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경제는 스스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공황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신용이 얼어붙고 돈의 순환이 멈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훨씬 깊고 오래갔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왜 이 위기를 막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선 글에서 봤듯 미국은 이미 연준이라는 중앙은행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공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연준이 아직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의 중앙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필요하면 강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연준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판단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본이자의 제약이 강했고 중앙은행은 물가와 금 유출, 통화 안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시스템부터 살려야 한다는 위기 대응 감각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은행이 무너지고 신용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연준은 경제 전체를 떠받칠 만큼 과감하고 일관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중앙은행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진짜 패권국 수준의 위기 대응 능력까지 갖춘 것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에 돈이 모이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시스템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몰릴수록 투기와 과열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시스템이 약하면 충격도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힘이 커졌다는 사실과 그 힘을 다루는 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대공황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공황은 미국 패권의 단순한 실패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당시 미국은 깊게 무너졌습니다. 실업은 급증했고 기업과 은행은 줄줄이 쓰러졌고 사람들의 삶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충격은 미국이 자기 시스템의 약점을 뼈저리게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미국이 돈이 몰리는 나라였다면 이후의 미국은 위기 속에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공황은 미국이 패권국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더 강한 패권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수업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몰린다고 나라가 자동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약하면 돈이 많을수록 충격도 더 크게 옵니다. 오늘 영상이 인사이트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다양하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라이프콘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암호화폐와 CBDC가 달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투자 되세요.